네, 안녕하세요. 특수교사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는 임지원입니다. 보통 이제 1차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부를 시작하시는 그 날로부터 이제 전체적인 기간을 생각하실 때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공부의 질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진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지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차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길게는 1년 그리고 또 정확하게는 1차 시험이 11월에 있다 보니까 1월 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공부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기간은 10개월에서 11개월, 많게는 11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제 사람마다 여건과 상황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이 공부에 투자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이제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최우선순위를 공부에 두시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또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수험 기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학부생이시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4학년 때 공부를 시작하시는 초수생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졸업하고 올인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절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시간의 양도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질 높은 공부를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내가 1년 동안 이제 물론 시기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시간을 잘 쓸 것인지 그걸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모든 걸 다 이제 좀 냉정하게 1년 동안은 좀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에 완전히 초점을 두고 내가 냉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매일매일 하루하루에서 버리는 시간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리는 시간을 한번 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소에 그냥 별거 안 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버리는 시간, 그다음에 자기 전에 누워서 그냥 유튜브 보면서 막 30분, 1시간씩 보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정말 크거든요. 그런 하루에 뭐 30분씩이라고 해도 그게 1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그때 어떤 한 과목 하나를 끝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은 다 버리고 최대한 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시간을 쓸 수는 없지만 그건 최대한 버리고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이만큼이다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서 그 안에서 계획을 잡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막연하게 나는 뭐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제대로 된 체계적인 공부를 하실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의 시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똑같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00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지가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생각보다 방향을 처음부터 좀 잘못 잡거나 방향에 대해서 나 스스로 좀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냥 따라한다거나 다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별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의식이나 그런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하다 보면 이렇게도 해야 되겠다 저렇게도 해야 되겠다라는 게 파악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만 하다 보면은 결국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결과가 안 좋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더라도 그게 또 다 시행착오거든요.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주어진 기간 안에서 시행착오 없이 단기간에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처음부터 잘 잡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방향이라고 써놓은 거는 예를 들면은 크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이해를 잘 하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이해하는 거 그냥 어렵다.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뭐 모르겠다. 그냥 외우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방향을 이 시험에 맞게 방향을 잘 잡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내내 중간중간에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잡은 방향은 이런 것이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잘못 세워 나왔는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방향을 이 부분에선 좀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고민을 하시면서 체크해 가면서 그리고 수정할 것은 빨리빨리 수정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는 내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또한 정말 중요한 것 마인드셋이라고 이제 해놓은 거는 제가 아래쪽에다가 간단히 써놨는데요. 마인드셋이라는 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든 뭐 공부를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 가져야 하는 태도 그 다음에 나의 인식, 가치관, 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우리 삶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 매일매일 늘 중요한 것이긴 한데 특히 우리가 어떠한 이제 합격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 이 마인드셋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 또한 주어진 시간에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고 내 체력과 정신력과 스트레스를 쓰면서 엉뚱한 공부라던가 잘못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마인드셋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도. 내가 어떻게든 이 시험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진 경우와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남들이 하니까 하고 그냥 시험을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 경우는 정말 극과 극의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셋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초인지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초인지라고 하는 거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 시기마다 나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왔고 나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것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런 나의 여러 가지 인지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던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무슨 자료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능동적인 태도로 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달라요.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지만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를 하시기로 하셨으면은 잘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 과정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파악하시고 방향을 잘 잡으시고 마인드셋을 잘 하시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제 나머지 구체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뭐 걸림돌이 있고 어렵고 판단이 좀 어렵고 선택이 어렵고 할 때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겠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가 또 이제 구체적인 어떠한 사항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릴 것들을 이제 목차인데요. 보시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험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제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시험을 보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전공별로 여기서 말하는 전공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초 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학습 전략. 요 과목별이라고 한 거는 제가 이제 표현을 과목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공 시험에는 특수교육학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두 과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 그것은 이제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나 전략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 어떠한 순서와 흐름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의 그 시험 전형은
서답형이라고 해요. 서답형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의 주관식의 유형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그래서 그 문제 유형별로도 우리가 결국은 답을 잘 써야 하는데 답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할 사항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 활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스터디 활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공별 시험 범위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각자 해당하는 전공이 있으실 텐데요. 각자에게 해당하는 것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제 제가 이따가 기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출문제는 유아, 초등, 중등의 각각의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제 기출문제 공부를 하실 때는 전공별로 나는 유아니까 유아 문제만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 보셔야 돼요. 공통적인 내용은 특수교육학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전공이 아니어도 다른 전공의 기출문제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아두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공별로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되 제가 이제 올해 시험 문제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시라고 알려드릴 건데 그런 걸 볼 때는 전공 상관없이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아 초등은 시험 전형이 같습니다. 같은 날 시험을 보고요. 같은 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2차, 뭐 중등도 마찬가지 1차, 2차로 되어 있는데 1차가 여러분들이 이제 10개월, 11개월 동안 공부하시게 되는 내용을 1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아초등 보시면은요. 유아초등은 1차가 100점 만점에 교직논술과 교육과정이라는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직논술이 20점, 교육과정이 8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은 좀 광범위한 용어이고요. 요 안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 특수교육학이 있고 특수교육학. 여러분들 학부 때 공부하시는 특수교육학이 있죠? 특수교육학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제시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교육과정.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포함되는데 유아 초등의 기본적인 이 틀은 같은데요. 여기서도 유아 초등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냐면은 유특 같은 경우는 요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요거에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는데 유치원 유아특수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그래서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도 들어가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내용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초등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초과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일반 초등 교육과정이 있죠. 그게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배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은 우리 전공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도 보셔야 되고 별도로 초과정, 초등교육과정도 또 초등 전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 특수 선생님들이 가장 공부할 게 좀 많고 그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초과정을 우리가 교대에 나오신 그 초과정 임용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선까지를 정해놓고 뭐 강의를 따라가신다던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다던가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특과 초특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학,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유아 초등으로 이제 나뉘어져서 범위가 다른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유특 선생님들은 특수교육학이랑 유치원 교육과정 공부하시는 거고요. 초등 특수 선생님들은 초등 특수교육학과 초등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초등에 해당하는 부분과 일반 초과정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게 포함되는 게 모두 다 이제 8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2차를 보시면 이제 1차에서 합격을 하시면 2차에 임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되는 것인데요. 2차에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배점도 좀 다르고요. 문제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에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역을 결정을 하시면 그 내가 시험을 친 지역의 공고문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배점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차라고 하는 것은 심층 면접.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수업 주제를 주고 그거에 맞춰서 수업하는 거. 이건 뭐 다 들어가 있고, 지도안 작성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도안 작성은 없는 경우도 있고 배점이 아예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2차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에서 합격을 하면 보통은 1.5배수 해서 2차를 보고 2차에서 이제 걸러서 최종 합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모든 것은 1차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랑 초등 특수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도 마찬가지예요. 중등도 큰 구성은 같아요. 그래서 중등 특수도 보시면은 1차는 100점 만점인데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교육학이랑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들어가는데,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제 학년기별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 유, 초, 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이신 분들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유아에 해당하는 걸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초등이신 분들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초등에 해당하는 걸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중등 특수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제가 그냥 간단하게 CU라고 쓰거든요. 커리큘럼이라고. 이 중에서 중등에 해당하는 걸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특수교육학. 우리가 보는 우리 전공 특수교육학은 그냥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도 1차에서 80점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랑 중등이 다른 점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교육학 논술이 있죠? 교육학 논술. 요건 이제 우리 전공이 아니라 여러분 교직 과목 공부하셨죠? 학부 때. 그 교직 과목에 해당하는 뭐 교육 심리라던가 교육 과정, 교육 공학, 뭐 이런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포함된 교육학 이론을 가지고 논술 문제로 이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전공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내용상 봤을 때 유초 선생님들은 교직 논술, 요건 이제 우리 전공 내용을 가지고 논술을 쓰시는 거고요.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의 논술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이 20점, 20점으로 논술 문제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건 전공별 교육과정 내용이 다르다는 걸 제외하면 특수교육학은 공통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고 중등도 마찬가지로 2차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제 심층 면접과 수업 능력 평가, 그 다음에 지도안 작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거나 그러면 아예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그냥 문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직 논술 한번 보시면은요, 교육학도 사실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교육학을 한번, 교육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모든 여러분 기출 문제는요, 여러분 모든 기출 문제는 참고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데, 모든 기출 문제는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시면 교육과정 평가원, 수능도 그렇고 다 여기에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기출문제는 여기에 기출문제 원문이 PDF 파일로 다 있습니다. 전공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26학년도 올해 시험 문제죠.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들어가서 한번 쭉 보세요. 특수 이렇게 해가지고 전공별로 문제를 한번 쭉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것도 그냥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26학년도, 그죠? 우리가 지금 25학년, 2025년 12월이죠, 지금. 그래서 내년이 26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27학년도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26학년도에 대비한 특수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문제인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내년에 공부하실 분들은 그 다음 해 학년도에 대비한 임용시험에 대비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유아도 있고 교직 논술은 유초가 따로따로 있는데요. 요거 예시로 제가 초등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직 논술은 여러분 보시면 20점 만점입니다. 요런 문제예요. 그래서 20점 만점이고요. 시간은 60분이 주어지고요. 요거 60분 동안 글을 하나 쓰시는 거예요. 글을. 그래서 논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상황이 보통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위에는 문제에서 이제 써야 되는 게 무엇인지 문제를 제시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문제 상황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시는 이 문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이해 기반으로 잘 하시면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충분히 문제를 잘 파악하실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글자만 외우거나 좀 단순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문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 상황을 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의 형태를 보시라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대화 내용을 주거나 어떤 자료를 주거나 데이터를 주거나 뭐 그래프를 주거나 뭘 주면은 그걸 보고 내가 공부한 이론을 적용해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 기반의 학습을 하셔야 되고 교직 논술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주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번은 뭐 긍정적 행동 지원에 어쩌고저쩌고를 써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총점 20점인 거예요. 그리고 교직 논술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체계성에 맞게 서본결,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쓰시는 게 중요한데요. 거기에 뭘 써야 되는지 문제에서 정확하게 줍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배점이 이렇게 나와 있죠. 배점이. 그쵸? 그래서 배점을 보시면 논술의 내용과 논술의 체계. 그래서 내용에 써야 되는 거 15점 배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각각 써야 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의 체계는 글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추어서 체계성에 맞추어서 썼는지 어휘나 문장의 적절성에 맞게 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점에 해당하고요. 내용에 해당하는 게 15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석해서 글을 쓰시는 겁니다. 논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고 이렇게 요렇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논술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원래 글을 좀 잘 쓰시거나 조금 뭐 이해력이 조금 좋으시거나 글을 좀 잘 쓰고 문장을 좀 깔끔하게 잘 쓰고 우리가 비문이라고 하는데요. 비문이라고 하는 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고 주술 관계가 안 맞고 한 그런 잘못된 문장을 말하는데 그런 문장 없이 문장을 잘 쓰시는 분들은 사실 논술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쓰시고도 되게 점수를 잘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근데 그 사람의 특성인 거고 장점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글을 쓰는 것이 좀 자신이 없고 글 써본 경험도 좀 없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논술에 더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문제,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이제 보셔야 되니까 이걸 보시면서 아, 나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뭐를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직 논술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 논술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형태는 비슷해요.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논술, 20점짜리 논술에 대해서 보셨고요. 보통 논술은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꽈락은 당연히 넘어야 되는 거고요. 꽈락을 넘어서 보통 이제 좀 잘 쓰시는 분들은 18점, 19점, 만점도 있을 때가 꽤 있고요. 그 해마다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논술 20점 배점이잖아요. 20점에서는 최소한 내가 점수를 깎이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될지를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는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 아까 이제 80점 배점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에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다시 여기를 잠깐 보시면은요. 둘 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유아 초등특수의 교육과정 80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교육과정 A, B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A, B. A, B에 그냥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A 40점, B 40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등도 마찬가지예요. 요 80점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전공 A, B의 40점 배점으로 이렇게 이제 두 교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문제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A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보시면은 8문항에 40점. 그래서 여러분 8문항 그러면 너무 문항수가 적죠? 내가 1년 내내 공부하는데 8문제로 보느냐. 근데 이 8문제 안에 다시 소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문항이 한 3문제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8문항에 40점이니까 한 문항에 한 4.5점, 5.6점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소문항으로 구성을 해서 다시 한 문제에 이제 한 5점 정도가 되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도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보시면 아주 많은 흔한 경우가 이렇게 교사의 대화 내용을 줍니다. 대화 내용. 다음은 유아특수교사와 김교사와 예비교사가 나눈 대화다. 대화가 쭉 나와 있죠. 그럼 대화 중간중간에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관찰한 자료도 주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것들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 여기서 뭐 시간표지법 중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관찰 기록법을 써라. 이거 행동지원에서 공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이런 관찰 기록법을 써라. 이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은 그냥 용어로 쓰면 되는 기입형이에요. 그런데 아래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1번에도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시간표지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써라. 요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은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술. 이 서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달달 외운 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내가 꼭 필요한 꼭 필요한 내용만 키워드를 가지고 간결하게 문장을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서술형이 다 사이사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연습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답안 작성. 내가 아무리 달달 외웠고 다 아는 내용이어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문제의 답안에 키워드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내용을 쓰거나 그냥 외운 걸 그냥 단편적으로 쓰거나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채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걸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답을 써야 되겠다라는 훈련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서술형이에요.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말을 써라. 대화 내용에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나와 있죠. 장기 목표를 정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잘 파악하려면 요 대화의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맥락을 보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말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과정,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80점 만점에 들어가는 AB에는 특수교육학도 있고 교육과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형태로 특수교육학과 교육과정 문제가 섞여서 여러 가지가 전 영역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는 거 보시고. 그래서 유아 문제 보셨고요.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초등도 보시면은 초등교육과정 A를 예로 들어서 보시고 이제 8문항에 4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문제는 거의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은 우리 아까 교육과정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교육과정이 바로 이 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초등 문제는 초등 선생님들은 참고하실 게 초등 문제는 지금 몇 년째 계속 A의 1번은 무조건 초등 교육과정, 그러니까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총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총론. 그래서 총론에 해당하는 문제가 A에 무조건 5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80점 중에 5점은 총론으로 통째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총론을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문제는 여러분 참고로 교육과정 문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간단히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구조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은 진짜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말,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거의 다 교육과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화 내용으로 구성하든 표로 주든 해서 그걸 보고 관련되는 내용, 요구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도 보시면은 22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서 어디에 근거해서 그대로 나와 있죠? 요거 여러분들 다 공부하실 것들이거든요. 기본적인 틀이에요. 여기에 근거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근거를 써라. 여기에 해당하는 근거를 써라. 이거는 이제 거의 그대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걸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력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디귿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써라. 올해는 특히나 이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근거를 그대로 좀 통째로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의 좀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2번을 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건 이제 특수교육학 문제예요. 특수교육학의 여러 장애 영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폐 학생이 이렇게 자폐 학생에 대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은 보통은 그런 대화 내용 안에 학생의 특성을 줍니다. 특성이라던가 뭐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적 요구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주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폐랑 지적장애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거랑 관련을 해서 올해 또 나왔던 것은 지금 우리가 기억을 봤잖아요. 기억의 근거를 써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외우실 건데 아주 중요한 건데 DSM-5라고 하는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기억의 근거를 써라. 이런 거 이제 다 공부하시게 되는 특수교육학의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제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건데 그거랑 관련을 해서 거기에 중재자가, 그래서 여기선 교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중재자가 2명이 있다. 그들의 역할을 써라. 구분해서 써라.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시면 기입형일까요? 서술형일까요? 다 서술형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 이런 문제구나라는 걸 파악하시고 서술하셔야 돼요. 서술. 그래서 서술이 그냥 내가 외운 걸 그냥 옮겨 적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시면은 역할을 구분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2사람의 교수자 중에서 한 교수자는 이렇게 하고 한 교수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문장 정리를 잘 해서 쓰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까지도 연습을 잘 하셔야 제대로 된 점수를 다 받으시고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거 보세요. 또 이렇게 주어진 내용을 보고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A와 같은 A가 지금 여기 보시면 나에 보시면은 이렇게 A가 이렇게 묶여져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A를 전체적으로 보고 A와 같은 것들을 하는 목적을 써라. 그럼 목적이 되게끔 답안을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에 들어가는 활동을 B와 같은 교사의 반응을 고려해서 써라.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어떤 답을 쓰는데 무엇을 고려해서 써라. 어떠한 것을 연관지어 써라, 관련지어 써라.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은 답안을 쓰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답안을 쓰셔야 되는 이런 형태들이에요. 특수교육학은 보통 이렇게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주어지는 상황이 대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냥 쭉 넘겨서 보시면은 이렇게 학생 특성도 이렇게 잘 줘요. 학생 특성. 이렇게도 아주 잘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대화 내용 흔히 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려서 보시면은, 이제 초등특수시니까요, 여러분. 초등특수는 A, B가 있잖아요. A, B 중에서 무조건 8문항 중에서 A 7번, 8번, B 7번, 8번은 무조건 초과정 문제입니다. 일반 초등교육과정 문제. 이거는 초등선생님들만 보시면 되는데요. A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게 7번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초과정, 초등교육과정에서 공부하시는 내용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7번, 그 다음에 8번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7번, 8번은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선생님들은 또 마찬가지로 초등교육과정 공부를 또 아주 잘, 이제 효율적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초등 문제 예를 들어서 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중등 문제. 중등은 좀 다릅니다. 중등은 이제 80점 만점 이거는 똑같은데요. 1차에서 전공 A, B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전공 A, B.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유초는 8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중등은 12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B는 11문항이에요. 그게 차이가 뭐냐면 배점이 40점씩인 건 똑같은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1차 시험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형이라고 했냐면 서답형의 문제라고 했어요. 서답형. 서답형은 이제 서술해서 답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 서답형이라는 형태 안에도 주관식인 거죠. 그러니까 주관식인데 주관식에 해당하는 그 구체적인 문항의 형태도 기입형이라는 게 있고요. 기입형. 기입형은 이제 용어를 쓰거나 어떤 단어를 쓰거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어요. 서술형은 그냥 한두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길게 막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유초에서 뭐 어디에 근거해서 이유를 써라. 어디에 근거를 뭐 써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용어 하나로 쓰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전부 다 서술형이에요. 그 다음에 논술형. 요렇게. 3가지가 포함되는 게 서답형이거든요. 그리고 요 논술형 있죠? 논술형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유초는 교직 논술. 여기서 이제 논술형으로 보시는 거예요. 교직 논술, 중등 선생님들은 교육학 논술. 그렇게 해서 이제 20점, 20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로 보고 계신 이 문제는 80점에 해당하는 거고
그 80점에 해당하는 게 기입형과 서술형이 섞여 있는 서답형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유초는 우리가 본 것처럼 8문항에 큰 대문항이 있고 그 안에 소문항이 있죠. 그래서 소문항 안에 용어를 쓰라고 하면 그게 기입형이고 이유를 쓰라거나 설명을 하거나 고치라거나 그러면 그게 서술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입형과 서술형이 한 문항 안에 이렇게 섞여 있죠. 소문항 안에. 근데 중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등은 기입형은 요건 중등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중등 특수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입형에 해당하는 게 한 문제에 2점으로 해서 아예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4점으로 해서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A 보시는 거잖아요. 이 40점이 기입형 내문항. 한 문제 몇 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입형이 2점이죠. 그래서 기입형 내문항이 2점으로 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서술형의 문제가 이제 4점이라 그랬죠. 이건 100점이에요, 여러분. 100점. 100점이니까 지금 8문항이 있는 거죠. 8문항. 그래서 총점 8점, 32점 해서 40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B 있죠. 전공 B. 중등에서 전공 B는 기입형의 수가 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점이고요. 2점. 요것도 마찬가지 2점. 그 다음에 서술형이 19문제. 9문제예요. 그래서 4점짜리. 이렇게 해서 총 36점 해서 총 40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중등은 그래서 이제 문항 수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 특수는 A가 12문항, 그 다음에 B는 11문항. 이렇게 해서 40점, 4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로 보시면은 1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A에서 1, 2, 3, 4가 기입형이거든요. 2점. 그죠? 그 다음에 2점. 그 다음에 3번, 4번도 그냥 볼게요. 2점. 그 다음에 2점. 이런 것들은 기입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를 쓰시는 문제예요. 그런데 5번부터 보시면은 중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보시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번부터 끝까지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작성 방법에 따라 전부 다 작성 방법이 따로 나와 있어요. 끝에.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문제의 끝에 박스에다가 작성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서술해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유초랑 중등이랑 문제를 주는 방식과 문제의 형태가 다릅니다. 형식이. 그러나 다루는 내용은 공통적인 게 거의 한 80%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특수교육학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지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다르고 요구하는 그런 형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 여러분 먼저 기입형 참고로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서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기입형. 흔히 나오는 기입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법을 또 잘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우리 아까 초등에서도 DSM 진단 기준 나왔었죠? 중등에서도 올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DSM 진단 기준에 근거해서 장애 명칭을 써라. 가를 보고. 가에 보면 이렇게 학생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학생의 어떤 특성에 기반하고 DSM 진단 기준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연결지어서 장애 명칭 쓰는 거.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명칭 써라. 요건 이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나에서 A 있죠? A에 대한 걸 보고 전략 안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인데요. 그거에 해당하는 명칭을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게 기입형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기입형은 보통 2가지의 용어나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서술형 한번 보시면은 5번에 나와 있는 서술형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화 내용을 주든 뭐든 아무튼 문제를 상황을 줍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행동 지원에서 뭐 학생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이 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푸셔야 하는 문제는 전부 다 상황과 맥락을 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내용이라는 걸 파악하고 요구하는 걸 써야 되는 문제고요. 대화 내용을 이렇게 또 줍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에 밑줄이 있고 하죠. 그래서 밑줄에 따라서 쓰고 또 나도 자료를 줘요. 협동학습 너무너무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을 이렇게 한다. 평가조정 전략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 쓰고 그러면 서술형이니까 기억은 이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니은의 장점, 어떤 것의 장단점을 쓰라는 문제도 흔히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게 전부 다 서술형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장점을 쓰는데 내가 공부하고 외운 그냥 장점을 쓰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도 개별 학생의 학습 진도 관리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써야 되고 무언가를 관련 지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그런 작성 조건이 있습니다. 답안 작성 조건.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걸 보고 요걸 참고해서 장점을 한 문장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쓰셔야 되는 거는 모둠의 특징을 써라. 서술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공부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내가 백지에다가 내가 표현하는 내 문장으로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장황하게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표현을 쓰면 내가 잘 맞는 말을 썼더라도 틀린 내용을 일부 그냥 안 써도 되는 거 쓰잖아요. 그럼 감점이 돼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요구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간결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런 문제 작성의 조건을 주고 그럴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라는 걸 잘 봐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내가 저렇게 하려면은 어떤 부분들을 잘 채워야 될까라는 걸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리을, 시읒 중에서 다른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고 명칭을 써라 이런 것들도 흔히 나오고 해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장애 언어평가에 대해서도 이거 흔히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자바라 수집에 대한 표본 수집에 대한 건데요. 이거 할 때 고려할 사항 이유 써라, 서술해라, 뭐 하위 영역 써라 요건 이제 간단하게 쓰는 거고요. 언어의 기능 써라. 아무튼 이렇게 정확하게 서술해야 되는 것을 주고 그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식으로 주는 게 이제 중등 문제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아직 전략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보는구나라는 걸 알고 봐야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는데도 꼭 필요한 과정이고 해서 간단하게 보셨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 드린 거는요. 전공별로 어떻게 시험이 이제 시험 전형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인지를 좀 봤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한번 이제 확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를 보셨고요. 그다음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1차에서 이제 논술 제외하고 80점 에 해당하는 걸 봤을 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학이 있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전공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80점을 100%라고 할게요. 80점을 100%라고 했을 때 특수교육학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180점을 100%로 봤을 때 특수교육, 특학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하죠. 거의 80%.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한 20% 정도라고 비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유초중할 것 없이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는 걸 이것 또한 100%라고 표현을 했을 때 특학, 특수교육학 공부를 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이죠. 물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또 이제 다른 것들도 할 것이 많아서 완전히 막 특학만 거의 막 대부분 차지한다 이럴 수는 없지만 거의 절반 이상을 특학을 공부하는데 쓰셔야 되고요. 시간을, 에너지를. 그리고 실제로 시험으로 나오는 것도 전체에서 한 80% 이상은 특수교육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수교육학을 잘 해두시는 게 이제 물론 교육과정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외우면은 확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특학 공부에 초점을 두고 잘 차근차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 특학을 공부하는 것과 교육과정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방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학은 여러분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 학부 때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 영역과 상관없이는 예를 들어서 통합교육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통합교육이라던가 개별화 교육, 그 다음에 특수교육 평가, 그 다음에 공학,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긍정적 행동 지원을 포함하는 행동 지원, 그 다음에 뭐 중등 선생님들은 전환교육 이런 방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영역별로 여러분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실패, 학습장애, 그죠? 또 어떤 거 있나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지체중복장애, 건강장애까지. 이런 장애 영역별 이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면 물론 특수교육 학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좀 관련이 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서 또 보셔야 되는 게, 별도로 보셔야 되는 게 특수교육법이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이것도 필수. 특수교육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게 특수교육학이고요. 이 특수교육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매년 설명해 드릴 때 이 그림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쓰는데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처음부터 이게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 분량이 꽤 많은데 처음부터 그냥 외워야지 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 방금 우리 좀 전에 문제 보셨죠? 그런 문제를 잘 푸시려면, 고득점을 하려면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잘 이해하지 않은 채로 그냥 달달 외우기만 하잖아요? 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10개월 동안 진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외우자. 그러면 다 책 달달 외울 수 있죠. 근데 외우다 보면 이해되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인지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것과 그냥 외우는 건 너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외워야 될 걸 외우고 그걸 적용하는 것과 단순하게 그냥 외워놓고 적용을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로 나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학은 문제가 쉽게 나오면 사실 그냥 단순 암기로 해서 해도 되지만 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매년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일정한 그런 패턴이 없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출제자의 어떤 뭐 그런 특징이라던가 뭐 매년 아무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적용력을 좀 많이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들이 잘 이제 내가 잘 파악을 하고 잘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한 이해를 잘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외워야지 하지 않아도 외워지는 게 진짜 과장하지 않고 절반 이상은 됩니다. 그거를 재미없게 단편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특학은 항상 먼저 이해하고 외우자. 이해하고 여러분 초반에는 그게 당장 외워지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이제 제가 뭐를 정리하시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수많은 이론에는 그 이론들이 전부 다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걸 다 외우시는 게 전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핵심.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를 알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고 그냥 이게 핵심인지 저게 핵심인지도 모른 채 그냥 통째로 막 외우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해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건 맥락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기반이 되는 설명이고 이게 핵심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키워드, 이론의 키워드 이거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리를 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특수교육학 공부를 하는 초반에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기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뭐 1월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보통 막 처음에는 막 의욕이 불타오르니까 기간을 막 2개월 안에 다 해야지, 3개월 안에 다 해야지. 3개월, 2개월 안에 절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는 아주 길게는 여러분 상반기 내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기간을 딱 정해놓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람마다 뭐 굉장히 뭐 빨리빨리 이해를 할 수 있고 좀 막 속도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은 뭐 빨리 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정리하는 데에 있어서 기간을 좀 충분히 잡자는 거죠. 그걸 제대로 해놓은 게 그때 그 순간순간에는 어제 한 게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어디 가지 않거든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남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외워야지. 외울 땐 뭘 외우냐? 이거 정리해 놓은 핵심과 키워드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상반기에 하든 뭐 3, 4개월 안에 하든 어쨌든 이해하고 정리하는 걸 잘 해두면 암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저절로 암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암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암기한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특학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강론서나 이론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론의 키워드와 문제가 요구하는 걸 연결지어서 그 문제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 문제의 그 답안의 키워드. 그걸 파악하고 답안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것으로 요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학은 특학 공부하실 때는 바로 암기하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과정,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고 제대로 이걸 해놓고 거기에서 핵심을 외우자. 그리고 적용하고 작성하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방향을 알려드린 거고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교육과정 있죠. 교육과정,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은,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보시는 거고, 초등 선생님들은 특수교육과정이랑 특수 중에서도 초등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과정을 보셔야 되는 거고, 중등 선생님들은 특수 중에서 중등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전공별로 범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공별로 다른 전공 절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육과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에서 80점 만점의 시험 중에서 한 20%, 적게는 10몇 프로 요 정도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100점이 그 정도가 되거든요. 보통 보면은. 근데 얘는 제가 아래도 써놨지만 단순 암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얘도 먼저 그냥 이제 이 교육과정은 뭐냐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내용을 지도하자라는 걸 보여주는 지침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거예요.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볼 때 먼저 이 교육과정의 총론은 이런 것이고 강론은 이런 게 있고 총론 다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구조 파악은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구나라는 기본 이해는 하셔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은 여러분 요거는 무조건 암기예요. 우리 아까 예시로 문제 보셨다시피 22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어디에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써라 그러면 거기 있는 문장을 이거는 그대로 거의 쓰는 겁니다. 거의 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의 총론, 이제 총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아시게 될 건데요. 총론은 거의 통암기. 통암기라는 건 문장을 거의 다 암기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키워드로 빈칸 뚫어놓고 하다가 구로 외우다가 나중에는 통암기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암기가 재미가 없어요. 특학은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은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성취감도 있고 그런데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가 좀 있다 보니까 외워도 외울 건 많이 있는데 매일 외운다고 하는데 잘 안 외워지고 또 까먹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다 포기하고 하기 싫어지고 그런 경우가 진짜 많고 많이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정말 매일매일 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시작하실 때 아예 그냥 매일 외워지든 안 외워지든 무조건 매일 짧게 반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매일 일정하게 많은 시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육과정은. 그래서 매일 예를 들어서 1시간. 지금 처음 공부하실 때니까 매일 1시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월 동안 매일 1시간, 매일 일어나자마자 1시간, 아니면 매일 잠들기 전에 1시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못 외울 수가 없습니다.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안 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이렇게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그 과정에서 자꾸만 이제 막 까먹고 싫어지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럴 땐 이제 스터디를 활용하시던가 해서 그냥 무조건 매일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교육과정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단순.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죠. 최대한 많은 반복을 해서 장기 기억화를 하는 게 가장 좋고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특히 총론은 통암기가 필수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다들 외워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큰 두 개의 과목이 있는데 특수교육학이랑 교육과정이 있는데 요 둘에 대한 공부 방향, 접근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 요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시기별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기별은 제가 이제 시기별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1월 첫 주에 많이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거의 10개월, 11개월 동안 쭉 하시게 되는 거고 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재충전하시고 뭐 3월, 4월 뭐 길게는 좀 길게 휴식하실 때는 5월, 6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여드린 거는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흐름. 그래서 내가 공부를 1월에 시작하든 5월에 시작하든 7월에 시작하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본 이론이라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 이론이 먼저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론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시든 아니면은 뭐 여러 번 하셔서 기본 이론을 여러 번 보시든 다시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제일 먼저 기본 이론을 체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본 이론을 정리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 이론은 정말 기본값이고, 기본 이론 한번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리해 놓은 기본 이론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월 공부하는 동안, 초반에 3개월 동안 기본 이론에 완전히 집중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이제 기본 이론 끝! 그게 아니라 그 기본 이론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서 기본 이론을 또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기본 이론은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더 봐야 되는 거, 이해 안 된 거,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쉬운 거, 외워야 되는 거, 넘어갈 거, 이런 거 계속 반복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이제 머릿속에다가 장기 기억화를 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기출 분석이에요. 기출 분석.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지금은 여러분 10년치만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건 27학년도고요. 26학년도까지 지금 기출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기출 문제도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13학년도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이죠. 그죠? 이거 벌써 13년, 14년이 됐는데 13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특수는 기출 문제 볼 때 분량이 또 많은 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유아, 초등, 중등 문제가 전공 문제가 다 각각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보셔야 돼요. 유, 초, 중 기출 문제를 특수교육학에 해당하는 건 다 보셔야 돼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13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09학년도 19가 아니라 09학년도부터 또 13학년도 추시가 있어서 가지고 좀 겹치는데 아무튼 요렇게 있어요. 제가 요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좀 나뉘어지는데요. 요렇게 좀 나뉘어져요. 다 기출 문제인데.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09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는 객관식이었어요. 1차가. 그래서 객관식, 지금이랑 완전 다른 전형이죠. 객관식 문제였고요. 13학년도 때 추시라는 게 있었거든요. 딱 한 번 추가 시험이 있었어요. 중간에, 봄에.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서답형이라는 시험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3학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문제는 서답형입니다. 주관식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서답형이니까 서답형 기출문제만 뭐 보자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많은 양이긴 한데요. 이 객관식 문제도 꼭 보셔야 돼요. 이때 객관식으로 주어진 문제 안에 있는 중요한 문구, 그 다음에 키워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객관식에서 한번 언급됐다가 그동안 한참 안 나오다가 기출은 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계속 해가 갈수록 기출이 누적되다 보니까 분량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기본적으로 처음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09학년도부터 그래서 이걸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09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의 기출을 전체적으로는 다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이게 이제 제대로 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09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의 기출을 진짜 꼼꼼하게 제대로
제대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모든 공부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대로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27학년도 기출문제 나올 거죠. 여러분들이 푸실 그 문제 90% 이상은 정말 다 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90% 이상을 잘 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기출에 나온 것 안에서 거의 8, 90%, 적게는 8, 90%, 최소 80.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매해 많게는 90 몇 %까지 나왔던 문제의 내용이 나와요. 물론 똑같은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제되었던 영역의 내용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년 나오는 그 분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똑같이 막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10년, 15년의 기출을 다 본다고 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이 되는 게 바로 기출이에요. 기출.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기본 이론은 바탕으로 이제 해놨고요. 그래야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론을 보고 기출 분석을 했죠. 그러면 기출을 보기 시작해서 시험 칠 때까지 기출을 다양하게 반복하셔야 돼요. 다양하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출은 또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이 기출은 여러분 제가 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다양한 반복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반복. 우리가 기출을 많이 본다라고 하면은 기출 문제를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고 답을 그냥 이 문제 답은 이거야.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학습이에요. 그 답을 아는 거는 그냥 처음에 풀어볼 때 확인을 하는 거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이거, 이 문제의 답은 이거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출 문제를 보고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는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출 문제마다 나온 출제 영역의 키워드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또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은 그 기출 문제 상황에서 제시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주는 키워드는 이론서에서랑은 조금 다른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예시도 있고 아주 좋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 기출 문구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공부의 어떤 하나의 반복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답안 작성. 답안 작성도 기출 문제로 하시면 되거든요. 기출 문제를 보고 답안 작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계속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함정에 빠지시기 좋은 게 뭐냐면 그 문제를 워낙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조금만 다르게 주어지거나 그러면 전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워낙 눈에 익고 답이 뭔지 알겠고 하니까 내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았다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기출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도 쭉 가시게 될 건데 다양하게 반복하자라는 걸 이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기본 이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자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린 건데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본 경험이 좀 있다 그러면 모의고사보다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의 어떤 그 각자의 상황이나 시험을 볼 때 어떤 뭐 여러 가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중요한 건 기본 이론이랑 기출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랑 실전 감각을 익히거나 하는 것은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을 하는 이 흐름은 정말 그냥 필수. 이걸 안 하면은 제대로 된 시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기별이라고 하였으나 꼭 몇 월에는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잘못 생각하시는 게 5월쯤 되면은 꼭 기출 분석을 남들처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기출을 볼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었으면 보는 거고 또 필요하면 보는 거고 나는 그 시기에도 기본 이론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론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는 무조건 이걸 봐야 돼라는 걸 틀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공부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태,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흐름을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시기별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렸고 시기별로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기별로 보실 때에도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1년 내내 들으시게 될 건데 자기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맞는 공부를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별로 보실 때도. 다른 사람은 이 시기에 이렇게 한다. 다른 사람은 이 책을 본다. 이 자료를 본다.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스터디를 한다. 이런 걸 무작정 베끼지 말 것. 그거는 남을 위한 공부지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닐 수 있어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절대 여러분 특히나 한 6월, 7월까지는 하다 보면은 이게 긴 시간인 것 같지만 또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조급해질 수가 있는데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나의 속도에 맞게 학습을 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월까지 이론을 다 보기로 했는데 못해서 막 빨리 넘어가고 그러면은 결국 그 내용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안 되겠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장애 공부할 때는 보니까 나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럼 계획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늘리는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한 나의 속도에 맞는 계획을 세우자라는 거고요. 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는 다양하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시기별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능력이기도 해요. 이제 뭐 계획을 잘 못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어떤 성향으로만 생각하시긴 하는데 성향을 떠나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나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인지 능력과 같이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능력이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나는 그냥 계획 못 세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공부를 잘 하시려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능력을 총동원해서 나를 잘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문제 유형별로 요거도 제가 아까 예시 문항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린 거라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아까 26학년도 문제 보시면서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입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술형.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죠? 그래서 논술형은 우리 유초는 교직 논술, 그 다음에 중특은 교육학 논술 이렇게 해서 20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80점에 섞여 있는 게 기입형이랑 서술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결국은 한 가지 공부를 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쓰는 거긴 한데요. 여러분 요 기입형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뭐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용어를 써라. 그 다음에 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뭐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단어로 써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입형은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특수교과 공부하다 보면은 유의어가 있어요. 아니면은 똑같은 개념인데 똑같은 용어인데 번역의 차이로 용어가 좀 다른 게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대칭성, 긴장성, 목반사라고 하든 대칭성, 긴장성, 경반사라고 하든 뭐 이런 것들의 차이. 그래서 똑같은 걸 지칭하는데 표현이 다른 그런 유의어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용어는 글자 하나만 다르게 써도 다른 용어가 되는 건데 그때 아예 다른 용어를 써버리면 아예 틀리는 거죠. 아예 감점이 되는 거예요.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입형에 대비해서 내가 정확하게 답을 쓰고 점수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용어를 쓸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법에 근거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법이랑 교육과정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똑같이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에 평가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 계획, 평가 전략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는데 평가 계획이 아니라 평가 전략이라고 썼다. 그럼 틀려요. 아무튼 기입형은 그런 식으로 쓰라고 하는 용어가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야 한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에 비해서 서술형은 여러분 물론 서술형에서 요구하는 답안 안에 어떤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는 정확하게 쓰셔야죠. 그런데 서술형은 제가 문장을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답안에 그 문제의 문장을 쓸 때 제일 먼저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중간중간에 뭐를 고려해라 뭐 법에 근거해라 이런 조건들이 있었죠. 문제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는 것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파악을 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시험을 보고 나와서 다 잘 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가 파악한 것은 문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가채점 해보니까 막 이만큼 나왔는데 실제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다. 그것은 이제 뭔가 내가 답을 잘 썼는데 채점이 잘못된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쓰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에 대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해 중심의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요. 파악한 다음에 이 문제, 이 답에는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답안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쓰실 때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이거도 쓰고 저거도 쓰고 한 문제 안에 문장을 막 이것저것 쓰면 요 안에 답이 조금 포함되니까 어떻게 채점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무조건 많이 써야지. 그래서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겠지. 그런 식으로 쓰시면은 그 문장 안에서 쓸데없이 썼다가 틀린 내용이 있거나 그 쓸데없이 썼다가 방향이 조금 다르게 뭔가 문장이 미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채점이 될 수가 없어요.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문제가 요구하는 키워드를 잘 파악하시고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간결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쓰시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걸 장황하게 늘려 쓰는 것도 고치셔야 되는 습관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서술형이 어려워요. 그래서 서술형에 대비해서는 여러분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하시고 항상 그것을 포함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은 글을 쓰는 거거든요. 글. 그래서 요거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또 개인적으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 좀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있다, 좀 스킬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꾸준하게 연습하시는 거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글 쓰는 거 너무 막막하다. 그러면 먼저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 번씩 계율을 세우시고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여러분 논술형은 이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논술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글의 체계 있죠. 체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본결이에요. 이 체계에 맞게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막 편지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근거가 있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글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각각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내용 자체는 동일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요 유형별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봤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잘 이제 초점을 두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해야 될 것인지도 중간중간에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제는 뭐냐면 이제 자료 활용에 대한 건데요. 자료가 결국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료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어떤 모양의 자료든. 그래서 이거도 여러분 처음 공부를 시작하실 때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결정하고 내가 처음에 나는 생각했을 때 나는 뭐 서브노트를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 공부 성향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결정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시되 그 결정이 좀 안 맞다. 그러면 그때그때 잘 바꾸시는 것도 중요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정리를 잘하는 과정 자체가 그냥 공부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제가 아래에도 이제 정리해 놨는데요. 나에게 가장 공부가 잘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막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제 공부 시작하실 때 합격 수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설명회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요즘은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뭐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그걸 보면서 파악하셔야 되는 건 나에게 맞는 자료 정리 방법이 무엇이냐. 나에게 맞는 걸 보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합격 수기를 보시든 이런 설명회를 보시든 하실 때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을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 방법은 이제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이 자료는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통 선택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만의 서브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특수교육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특수교육 과정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서브노트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통합교육이다. 그러면 통합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트 정리를 하는 겁니다. 노트 정리. 노트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있는 범위도 굉장히 광대하고 양이 많고 볼 것도 많은데 그걸 보고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각 내용마다의 핵심,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키워드를 파악을 하고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서브노트를 할 때 이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걸 하다 보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면서 막 베껴 적고 있어요. 그건 공부가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서브노트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핵심이나 키워드를 파악하죠. 요 파악하는 과정이 제가 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길고 또 지나고 보면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걸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에요. 이거 자체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딱 결과물로서 뭐가 다 외워지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 내가 뭘 했지? 이런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 학습이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브노트를 좀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나만의 노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도 어느 정도 구조가 잡히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살을 붙이고 또 뺄 건 빼고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브노트를 만들고 키워드를 파악해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요. 서브노트를 길게는 정말 과장하지 않고요. 길게는 9월까지도 만드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브노트를 내가 직접 만들기로 했다. 난 그게 맞아. 나는 내가 보고 내가 정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서브노트 여러분 타이핑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타이핑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쓰는 걸 여전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쓰면서 훨씬 더 시각적으로도 더 기억에 남고 더 이제 시간은 걸리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만큼 그 내용을 더 생각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타이핑을 하든 이제 쓰든 서브노트를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한 4월쯤 완성을 했어요. 근데 처음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시면은 다시 검토를 해보잖아요. 반복을 하면서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썼다. 아니면은 이거는 여기에서 좀 보완돼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빼먹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1차 서브에서 2차로 수정 보완하고 그러다가 기출문제를 같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브노트에다가 기출문제 보면서 기억하고 싶은 걸 또 추가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또 불리고 더 첨가하고 또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핵심적인 것으로 만든 나만의 서브노트 완성된 거 이것만 외우자라고 하는 서브노트를 9월 가까이까지 완성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9월, 10월, 11월은 정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그것 또한 이제 각자의 어떤 성향이나 학습 전략에 따라서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서브노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노트 정리하고 뭐 타이핑을 하든 손으로 쓰든 난 노트 정리하는 거는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 난 그렇게 해서 공부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된다. 나는 그냥 책을 그냥 주어진 교재를 보는 게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단권화를 한다고 해요. 단권화. 그래서 단권화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특수교육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수험서들이 있죠. 그 중에서 내가 보기에 나에게 맞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험서에다가 그 수험서가 보통은 이제 특수교육학이 방대하다 보니까 3권,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3권, 4권에다가 모든 내용을 거기다가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권화를 하실 때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권화는 보통 수험서는 그 안에 강론, 이론서의 설명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외울 건 아니거든요. 설명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핵심을 잘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했을 경우라도 맥락에 따라서 그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어떤 예시가 있는지를 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론서를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할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이나 키워드가 있죠. 요거는 이제 서브노트는 핵심이나 키워드를 파악을 해서 요걸 내가 정리하잖아요. 노트에다가 따로. 그죠? 그런데 이제 단권화 같은 경우는 핵심이나 키워드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 그래서 뭐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 다양하게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 형광펜으로는 각 페이지마다 이론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거 표시하기. 그 다음에 뭐 핑크색
형광펜으로는 기출에 나왔던 거 표시하기.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좀 전략적으로 색깔을 활용한다던가 표시, 스티커를 활용한다던가 해서 그 책 안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표시하고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단권화는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 때 여러분 서브노트도 그렇고 단권화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구조. 그래서 구조를 잃지 않고 단권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조에 따라 정리하니까. 그런데 단권화는 그냥 보다 보면은 책을 그냥 보다 보면 그냥 쭉 흘러가는 대로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단권화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표시를 잘 하시면서 구조. 내가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건 마인드맵, 구조도죠. 그래서 구조를 잃지 않고 보는 거.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표시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해두시잖아요. 그러면은 단권화를 하시는 분들은 표시를 잘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책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반복을 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키워드만 표시한 노란색만 보고 넘어가는 그런 반복을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내가 기출 표시한 것만 보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단권화를 할 수도 있고 서브노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료 정리를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방법으로 한 걸 결국 시험 당일까지 갖고 가서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잘 보여야 되고 내가 공부한 걸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여야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시험 당일까지 반복할 수 있는 자료의 요약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막 이만큼의 자료를 다 볼 수 없어요. 자료는 여러분 상반기에 초반에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풍부하게 보면서 이해하고 정리하고요. 점점 압축하고 줄여나가야 돼요. 밀도를 높여가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내가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라는 걸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뭐 어떤 방법이든 다 좋아요. 서브노트로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다른 사람 자료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합격생들의 서브노트 받아가지고 그거 그대로 보고 하는데요. 합격생의 서브노트는 그 합격생이 그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들 과정 없이 결과물만 있는 서브노트나 단권화한 책도 막 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공부가 어느 정도는 되죠. 그러나 여러분 좀 장기적으로 보고 넓게 봤을 때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내가 정리하고 내가 공부한 걸로 봐야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보면 그냥 다른 사람의 공부한 거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조금 좀 난이도 있게 나오거나 좀 적용력이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함정이 생기거나 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정상 갑자기 막 8월, 9월에 공부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갑자기 시간 너무 없고 도저히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의 벼락치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야죠. 그럼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나의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다른 사람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힘들 것만 같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스터디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터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데요. 스터디는 결론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제 사람의 성향, 여러분 뭐 MBTI도 많이 하시고 다들 성향에 대해서 다들 막 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의 성향과 이런 성격에 따라서 이제 뭐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스터디를 전혀 하지 않고도 고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 막 스터디한다, 구하고 그러니까 눈에 많이 보이죠. 스터디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마치 모든 사람이 스터디를 다 하는 것만 같지만 스터디를 하지 않고 그냥 티 안 나게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터디를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은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스터디를 할 때 그 필요성과 목적과 방식 또한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더라. 뭐 예를 들어서 인출 스터디를 뭐 바로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또는 할 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을 때 자기 주도적으로 스터디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스터디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특수교육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좁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예의 안 갖추고 막 이러면 어딘가에서 또 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게 되든 안 만나게 되든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 잘 되려고 공부하는 거고 소중한 나의 시간을 쓰는 거고 하니까 예의를 갖춰서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데 꼭 보면 스터디 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잠적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생기면 거기에 너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막 소모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냥 정리를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게. 어쨌든 여러분 스터디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는 게 그런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터디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잘 목적이 맞는 사람들을 잘 모집하거나 잘 구해서 이제 딱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스터디에서 할 것은 요만큼.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는 게 내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는 시간, 스터디라는 시간은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과 스터디하는 시간을 구분을 해서 스터디는 내 전체 공부 시간에 요만큼만 쓰겠다라는 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생활 스터디, 뭐 아니면 요즘 뭐 이제 공부하는 거 확인하는 스터디도 하고요. 아니면 하기 좋은 스터디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법이나 교육 과정은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데 매일 조금씩 무한 반복하자 그랬잖아요. 그걸 혼자 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에서 뭐 하루에 30분, 1시간씩 하는 거 매일 인증하기 뭐 이런 거. 어쨌든 아주 다양한 스터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거, 주변에 끌려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스터디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 내가 주도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스터디를 하겠다. 아니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별로 얘기들을 쭉 이제 해드렸는데요. 먼저 시험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셨고, 그 다음에 26학년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도 살짝 이제 맛배기로 구경을 해보셨고, 과목별로, 시기별로,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그 다음에 자료 정리 어떻게 할지, 스터디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꼭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또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1차에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득점을 하셔야 돼요. 1차에서 되면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2차에서 생각보다 많이 뒤집혀요. 뒤집히기도 하고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 커트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컷에서 뭐 몇 점 이상이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컷에서 보통은 10점 이상 높으면 그래도 2차에서 막 굉장한 실수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래도 좀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점수가 또 소수점이라고 해도 매년 보면 1차에서 뭐 1점 차이도 안 나는데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1차에서 고득점을 해두면 2차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1차에서 내가 합격하긴 했는데 소수점으로 붙었죠. 그러면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2차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피가 마르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 시험 보는 과정,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1차에서 고득점을 하는 게 정말 왕도예요, 여러분.
무조건 1차에서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에서 그냥 어떻게든 합격만 하자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려면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측면에 따른 계획도 체계적으로 하셔야 하지만요. 이제 필수적으로 제가 오랜 기간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 특히 고득점 하시고 수석하고 차석하고 하시는 분들, 물론 수석 차석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합격하면 되죠. 최종 합격은. 그러나 1차에서 고득점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수석하고 차석하고 하시겠죠? 어쨌든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아, 저런 공통점들이 결국은 고득점을 하는데 필수적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황과 성향과 모든 여건이 다르니까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야 하고. 그러나 고득점을 위해서 필수적인 건 첫째, 나만의 확고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요. 그냥 내가 특수교육과를 나왔고 그냥 일해야 되니까 직업을 구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어렴풋이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뚜렷하게 내가 올해 이렇게 하고 이 정도까지의 점수를 받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부의 어떤 질과 양과 그 다음에 효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시기 전에 뚜렷하게 내가 뭘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가,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목표의식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갖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는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막 귀가 얇아서 자꾸 주변에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자꾸 막 신경 쓰고 거기에 막 매몰되어 있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내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요. 주변의 여러 가지는 그냥 주변의 일들이지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 나에게 맞는 공부는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좋은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주도적으로 하자. 이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막 많은 얘기들도 있고 정보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땐 또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학습의 흐름을 보셨죠. 그래서 뭐 처음엔 기본 이론을 보고 이렇게 쭉 흐름을 보셨는데 그 흐름의 큰 흐름 하나하나마다 안에서 다시 월별로는 어떻게 할 건지, 주별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일별로 매일매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요일별로도 다 스케줄이 있으시잖아요. 뭐 학교를 다니실 수도 있고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요일별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요때다라는 걸 다 계획을 하셔서 그 시간대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대별로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내용상으로도 뭐 특수교육학도 지적장애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날은 지적장애 몇 챕터에서 어디까지 공부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또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서브노트를 할 때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계획을 전부 다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작은 요소 하나하나를 해 가다 보면 성취감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방향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하는 거.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실하고 꾸준한 건 진짜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 모든 일이 그렇죠. 모든 삶에서 그렇죠, 여러분. 성실하고 꾸준한 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단계적으로 학습을 잘하고 집중력이 좋아도 여러분, 특히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고 성실한 건 정말 기본값인데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1년 내내 공부한다 그러고 노량진에서 생활하시고 해도 정말 그 일상을 보면 꾸준하지 않고 성실함이 좀 부족한 경우도 진짜 많아요. 대부분이 사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만 받고 막 해야 돼만 하지 진짜로 했는가라는 걸 여러분 매일매일 점검을 스스로 하세요. 그래서 정말 매일 내가 성실하게 하고자 한 것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가를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정말 고득점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뭐 했는데 돌아보면은 사실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그래서 아무튼 성실하고 꾸준하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도 너무 지루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생활하는 걸 진짜 일주일만 해보잖아요. 월화수목금.
길게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하고자 한 것을 조금씩 성취해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고 성취도 되고 또 목표의식을 더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해보세요. 성실하고 꾸준하게 진짜 힘들지만 한 일주일만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일상에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보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최선을 다해서 막 쓸데없는 거 그냥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뭐 자잘한 것들 있죠. 그런 거 그냥 다 버리세요. 다 포기하세요.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할 거면 다른 거 하나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자잘한 건 다 포기하시고 꼭 해야 되는 뭐 일, 꼭 해야 되는 육아, 그 다음에 뭐 꼭 해야 되는 뭐 학부 수업 이런 걸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다 포기를 하자. 그래서 일상을 여러분 공부하시기 전에 단순하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순한 일과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진짜로 길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방향도 그때그때 잡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하루하루의 일상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진짜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가 슬럼프가 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빨리 그런 슬럼프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각자의 방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빨리 이제 돌아오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잘 슬럼프가 왔을 때도 빨리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그 전에 좀 단순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살았었어야 해요. 그래야 더 빨리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력, 긍정적인 우리 앞에서 마인드셋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체력도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체력이 국력이다. 체력이 정신력이고요. 몸과 마음은 진짜 통하고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 감기 걸리고 아프고 뭐 배 아프고 뭐 어디 아프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컨디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운동을 계속 뭐 공부하는 내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운동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운동은 그냥 무조건 어떤 운동이든 좋아요. 막 대단한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하루의 시간 중에서 뭐 1시간 정도 가급적이면 매일 아니면은 너무 이제 일과가 너무 바쁘다 그러면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공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운동을 하면서 집중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푸는 데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다음 공부를 할 때 집중력에도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고요.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뭐 가급적이면 저는 뭐 10월 정도까지도 꾸준히 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뭐 요가도 좋고 수영도 좋고 뭐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뭐 아주 좀 강도 높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을 하면 체력이 확실히 길러집니다. 그래야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우리가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되면 진짜 많이들 아프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신 분들은 꾸준히 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때 거의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제 계획하실 때 운동을 하는 것도 체력을 기르는 것, 꼭 운동이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어쨌든 내 체력을 기르고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학습 전략 안에 일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장기 레이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득점, 1차 고득점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것도 꼭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밀도 높게 질 높게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고득점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또 안정적으로 최종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셔서 모두 고득점으로 1차 합격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